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기출문제집 교재 445페이지에 협회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협회와 관련된 문제도 계속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데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지문을 한두 개씩 끼워 넣음으로써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또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어렵게만 구사하려다 보니까 출제할 가치도 없는 것들을 자꾸 지문에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득점을 해야 되는 이 과목에서 그런 지엽적인 부분까지 미리 대비해서 학습을 하기는 상당히 시간상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두 개씩 지문을 제시하는 것은 올바른 출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고득점을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대비하는 자세로 꼼꼼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기본서나 요약집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1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에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협회라는 법인이죠. 그래서 이 협회 설립 절차에 관한 법 규정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인가받음으로써 협회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을 한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2번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에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데 틀린 답방이죠. 이 지부와 지회라는 하위 조직이 있는데 주된 사무소 하위 조직이 있는데 이 지부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두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고 시도의 지부를 뒀다라면 설치한 이후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시군구의 지회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고유 업무의 하나로서 수행할 수 있고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라 보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방이 되겠네요. 446페이지에 2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1번과 2번 지문은 우리가 굳이 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출제할 가치가 있나 이렇게 보여지는 지문입니다. 특히 설립 인가 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즉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두고 있고 또 설립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해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우리 수험생들은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것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느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 협회와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까지 이렇게 그 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라는 것은 지나친 출제라고 보여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느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일단 답으로 작용을 주로 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문장이 원래 시험에도 나오면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딴 지문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 되겠습니다. 3번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 4번의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이죠. 4번이 틀린 답방입니다. 협회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정표 2가지죠. 공무원 신분증과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라는 정표 이 2가지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지도 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3번에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1. 협회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25회 때 처음 기출됐고 그 이후에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급 여력 비율 우리가 그래서 협회에 공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언제든지 최소한 1억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보정 설정 한도에까지만큼은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여력 비율을 갖추어 놔라라는 거죠. 협회의 창립 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30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를 요한다는데 100명 이상이 참여를 하면 되는 거죠. 3번에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시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데 지부도 임의적인 설치 사항입니다. 틀린 답방이 있고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이고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협회는 비영리 공익적 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설립 허가주의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서 성립하기 때문에 인가주의를 취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하는데 1번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했는데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옳은 답항이었지만 2013년도에 법 개정하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법적 규정은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틀린 답항이 되겠죠. 협회의 총회 내용은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이고 중개제도의 영구 개선에 관한 업무도 협회의 고유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고 지부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지회를 설치했으면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과 5번이 둘 다 틀린 답항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하는데 기억에 협회의 총회 의결 내용은 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 여러 번 출제되고 있죠. 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이 최근에 신설된 기구인데 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죠. 리얼의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놨는데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문제에서 보다시피 디귿과 리얼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출제죠. 그래서 재차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 협회에 관해서는 아주 난이도를 어렵게 낼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자꾸 어렵게 출제하고자 하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디귿과 리얼 같은 이런 디테일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대비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100점 만점을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료에 등장하게 되면 아 그런 규정이 있구나라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이런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한번 기출됐으니까 꼭 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6번에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억에 협회 공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감독관청인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억이 오죠. 그러면 답은 1번, 3번, 5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니은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5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이 니은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고 보류를 해도 봅시다. 디귿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 그래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가 되는 거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은 상당히 의결 정족수가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 의결 정족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이런 정도가 모든 회의체 기구의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을 조금 상식적인 선이나 이런 선을 좀 활용을 하게 되면 디귿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리얼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판례의 입장이네요. 답은
기역, 디귿, 리얼, 기역, 니은, 리얼, 요게 옳은 답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이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거, 요것도 우리가 위에서 그 27회 때 기출된 문제지만은, 위원회 임기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자꾸 협회에 관해서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재차 다시 출제일 때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리얼의 내용은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해설 부분에 리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는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이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정 설정 방법이 보정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 공제나 보정보험은 성격이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공제사고가 확정된 상태에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인 공제계약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제사고를 발생시켜놓고 그 공제사고가 확정적이라고 판단이 된 이후에 공제계약을 가입하는 것은 무효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7번 문제.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협회의 공제사업은 고유업무로서 비영리 목적 사업입니다.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9회 자격시험 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해가 틀리게 출제된 바가 딱 한 번 있습니다. 3번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제규정이라는 것이 약관의 성격을 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승인받은 이 공제규정의 하위 규범으로서 공제약관이라는 게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공제약관도 공제규정에 부합되도록 마련하고 있겠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게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공제사업의 대상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을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은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고 30조 2항은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래서 이 공제사업은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방법 중에 하나로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사업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려버린 거죠. 5번 공제규정에 정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이 아니고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하는 것은 또 다른 기출 문제에서는 협회 총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해가 틀리게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0%냐 7이냐 이런 숫자를 외울 때는 그 기준을 같이 기억하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10% 이상 이렇게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죠. 무슨 금액의 10% 이상 이런 항상 이렇게 붙여서 같이 기억을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8번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그 개선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구체적으로 암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밑에 해설에 1, 2, 3, 4, 5, 6이라고 제시되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암기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답은 4번인데 공제사업의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겁니다. 고유 업무란 단어 뜻은 그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고유 업무라고 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업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 공제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9번에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협회는 서울특별시의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것은 2013년도에 삭제됐다 그랬죠. 틀린 것이고, 협회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죠. 그래서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무감독관청인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죠. 옳은 답방이네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협회 총수입액의 10% 이상이 아니라 방금 물어봤다시피 공재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두 가지죠. 그 다음 10번 문제는 없네요. 452페이지에 보칙과 관련해서 우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보상금에 관한 규정, 그리고 수수료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최근 한 3년 동안 계산 문제가 상당히 시간을 요하게 까다롭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1번 보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 또는 고발하게 되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우리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불법 사실은 무등록 중개업한 자, 그리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리고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전부 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신고 고발해도 되고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해도 됩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했던 경우라면은 그 수사기관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 보상금 지급은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했다 하더라도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2번 보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틀렸겠죠. 검사인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 아니고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합니다.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보상금은 균분 지급이 아니라 오히려 최초로 신고 고발 접수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등록관청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등록관청이 조회한 다음에 지급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번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죠.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고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했는데 틀려버렸습니다.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이내가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의 사건에 보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 3번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지급을 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주체는 등록관청이다.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하더라도 마찬가지다. 2번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라는 사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데 틀려버렸죠. 합의한 배분 방법이 있다라면 균등 배분 방법보다도 우선 적용되는 거죠. 합의가 우선입니다. 4번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있고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지급 결정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4번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하고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를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거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짓과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보상금의 지급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4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틀려버렸죠. 등록관청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급 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1월 이내에 지급하는 거죠. 근데 이 4번 지문은 원래 1월이냐 3월이냐 그걸 갖고 함정을 판 거지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적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문장에서 등록관청이라고 올바르게 표현해버리면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암시하게 되니까 3번과 4번에서 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5번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 고발 접수한 자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옳은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금과 관련해서 1번부터 4번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판단을 다 해버립니다. 수험생들이. 그래서 이 법적 기준을 활용해서 계산해라라는 문제를 최근에 한 3, 4년 동안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번 문제가 27회 때, 뒷페이지 보면은 6번 문제가 25회 때, 7번 문제가 24회 때 기출된 문제인데 출제 유형이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출제위원 되시는 분께서 그대로 재차 활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다 풀어보기는 그렇고 최근에 기출된 27회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은 이라는데 결국 보상 금액을 계산하라는 거죠. 법적 기준을 활용해가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래서 A와 B를 각각 고발했으면 일단 50만 원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틀림이 없는데 검사가 A만 공소 제기 결정을 했고 B는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B에 대한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일단 A에 대한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50만 원을 확보했을 뿐이죠. 두 번째,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이 표현이 이제 함정인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검사 입장에서는 공소 제기 결정을 한 사건이 있죠.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그건 공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을은 50만 원을 확보한 거죠. 지금까지 갑도 50만 원, 을도 50만 원 확보했습니다. 갑과 을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의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등록증 대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죠.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놨습니다. 결국 기소유예 결정을 했으니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됐죠. 그러면 공동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갑과 을은 각각 25만 원씩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갑과 을은 각각 75만 원씩 확보가 돼 있는 거죠. 네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무등록 중개업하는 E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E를 신고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을도 신고하고 갑도 신고했으니까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된 거죠. 이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 접수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E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공소 제기 결정한 사건이죠. 따라서 을은 또다시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을은 지금까지 125만 원을 확보했고 갑은 75만 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데 마지막 5번째 지문을 제시해 준 이유는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다. 이 지문을 제시한 거는 이 신청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제시 조건이죠.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제시해 주지 않으면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고발된 이후에 뭐다 했으면 보상금은 전부 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 신청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4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과 7번 문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 이 수수료라는 것은 행정수수료를 말합니다. 민원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설을 보면은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당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뭐다 출제한 바가 있죠.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즉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그리고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죠.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입니다. 그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험 실시권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고 또 이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하는 경우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행위의 경우는 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출제에서는 이런 지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행위 그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소 이전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4번에 보시면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도 수수료를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과정상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전 후 등록관청은 등록증, 반납받은 등록증을 재활용할 수 없고 재교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는 재교부 신청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었는데 방금 왼쪽 페이지에서 해설에서 1, 2, 3, 4, 5, 6을 점검했죠. 그것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죠. 휴업 신고할 때는 휴업 신청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휴업 신고죠. 법정상으로는, 법령상으로는. 휴업 신고할 때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 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460페이지에 벌칙에 관한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에 벌칙하게 되면 행정처분과 별개로 제재로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과태료와 형사처벌입니다. 그 11장 제목에 벌칙 옆에 관로에가 또 벌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형벌이라는 글자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이 있고 양벌 규정이 있고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칙이라면 행정형벌과 과태료 두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가 아닌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우리 해설에 보면은 1년짜리 사유를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법조문을 옮겨 두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문장화 시켜가면서. 자, 어떻게 문장화 시키느냐. 1번 봐봐. 해설의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은 자 하는데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사유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거는 자격 취소 사유도 되네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수나 요약집에 보면 제재 분류표를 따로 딱 장글씨로 많이 포함시켜서 표를 만들어 뒀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마무리 차원에서 각종 다양한 의무 위반 시에 그 자기 의무나 부자기 의무 위반 시에 제재에 관한 규정을 이런 틀 속에서 자꾸 판단하셔야 됩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벌칙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지. 행정처분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등록 취소가 있고 업무 정지 처분도 있고 그리고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게 있고 자격 정지 처분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지정 취소 처분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 등록 취소 처분은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다 이 말. 그리고 이 벌칙은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행정형벌에 관한 규정이 있고 행정형벌 48조와 49조에 그리고 행정질서벌 소위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자,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다양한 의무 위반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점검을 하셔야 되면 이 틀 속에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2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1번의 1번 지문 2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재 분류표를 보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도 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셔야 이 행정처분과 벌칙 중에 형벌은 병과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도 되고 1년짜리 사유도 되니까 병과 가능한 사유다. 그 시험 문제가 병과가 가능한 경우냐 불가능한 경우냐 그걸 가리라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2번에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그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양도하면 자격 취소 사유도 되고 1년짜리 사유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된다.
3번에 이중 등록한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해도 되고 1년짜리 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거 무등록 중개업은 3년짜리죠. 근데 무등록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이건 등록증 양도대입니다. 등록증 양도대는 절대적 등록 취소하면서 몇 년? 1년짜리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이 표를 통해서 다시 활용해 가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